늦가을 저녁,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어둠이 내렸다. 12층 1205호. 좁은 베란다에서 칠순을 넘긴 남자가 낡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철호, 그의 이름이었다. 40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3년 전 정년퇴직과 동시에 인생의 반쪽을 잃었다. 벽시계가 오후 9시 50분을 가리켰다. 철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아내 정미숙의 사진이었다. 철호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도 10시가 다 됐네요. 여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이 지났지만 아내가 떠난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생생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아침에 오늘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라던 아내가 그날 오후 마트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먹먹함.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10시를 가리켰다. 철호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여보라는 이름 아래 익숙한 번호가 떴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예상했던 대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 현재 이 번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This number is not in service. 철호는 개의치 않고 음성 메시지함으로 넘어갔다. 삐 소리가 울리자 그는 입을 열었다. 여보, 나예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오늘은 동네 공원에 산책 나갔다 왔어요.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당신 좋아하던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완전히 노랗게 물들었어요.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오늘 먹은 식사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이야기, 며느리가 보내준 손자 사진 이야기.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철호에게는 아내와 나누고 싶은 전부였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예전에는 당신이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시끄러움이 그리워요. 밥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잔소리하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내일도 전화할게요. 매일 밤 10시. 우리 약속 기억하죠? 당신이 병원 입원했을 때 매일 밤 10시에 전화하자고 했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10시쯤 되니까 그때 통화하자고. 그런데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을 주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메시지 녹음 시간이 3분을 넘어갔다. 철호는 습관처럼 마무리 인사를 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내일 또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통화를 끊고 나자 철호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다. 미숙이에게 전화한 날짜라는 제목 아래 빼곡히 적힌 날짜들이 있었다. 그는 맨 아래에 오늘 날짜를 추가했다. 2024년 11월 17일. 그 아래 작은 숫자가 보였다. 총 498번째. 이제 500번이 다 되네요. 여보. 1000번, 2000번도 할 거예요. 당신 만날 때까지. 철호는 액자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아내가 쓰던 베개는 여전히 침대 왼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내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도, 그 다음 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면 철호는 어김없이 아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음성 메시지함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담아주었다. 499번째 전화를 할 때였다. 철호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발음은 좀 이상했지만
정말 기뻤어요. 당신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손자 녀석이 당신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500번째가 되는 날. 2024년 11월 19일 밤 10시. 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도 역시 기계음이 흘러나왔고 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여보, 오늘이 500번째네요. 500번 동안 당신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듣고 있다고 믿어요. 어딘가에서, 하늘에서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라고. 철호는 알지 못했다. 그날 통신사 시스템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장기간 사용되지 않던 아내의 번호가 자동으로 재활용 대상 목록에 올라갔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번호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철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500개의 음성 메시지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누군가가 그 메시지들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통신사 대리점.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였다. 35살의 김지원은 카운터에 앉아 신규 개통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3개월 전 이혼한 후 전 남편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던 그녀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기로 결심했다. 고객님, 새 번호 배정됐습니다. 010-5847-21932예요. 직원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결혼 7년 동안 쌓인 상처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개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새 핸드폰을 충전하며 설정을 시작했다. 몇 가지 앱을 설치하고 중요한 연락처 몇 개만 옮겨 저장했다. 그때 알림창이 떴다. 음성 메시지 500건이 있습니다. 지원은 눈을 깜빡였다. 새 번호인데 음성 메시지가 500건이라니?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음성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정말로 500개의 메시지가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010-3425-8867. 날짜를 확인해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3년 전이었다. 지원은 망설이다가 가장 최근 메시지를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나지막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나예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지원의 손이 멈췄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계속 들었다. 남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오늘 먹은 밥, 본 드라마, 손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로 끝났다. 사랑해요. 지원은 다른 메시지들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다. 모두 같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매일 밤 10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일상을 나누는 남자. 여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분명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통화가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10개, 20개. 지원은 멈출 수가 없었다. 각각의 메시지는 3분 안팎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어떤 날은 목소리가 밝았고 어떤 날은 울먹이는 것 같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나갔다가 흠뻑 젖었어요 라고 했고 눈이 오는 날이면 우리 같이 눈 맞으며 걷던 거 기억나요? 라고 했다. 지원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메시지를 들었다. 50개째 메시지를 들을 때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오늘은 당신 생일이에요. 케이크 사다가 혼자 불 켰어요. 이상하죠?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서 생일 축하 노래 불렀어요.
당신 목까지 케이크 먹으려니까 너무 달더라고요.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3개월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다. 7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낯선 남자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그녀는 울고 있었다. 이튿날 저녁에도 지원은 메시지를 들었다. 100개, 200개. 그녀는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그 남자의 3년을 따라갔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 당신이 떠난 지 일주일째예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라는 메시지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리움은 여전했다. 오늘 마트 가서 당신 좋아하던 사과 샀어요. 혼자 먹으려니 손이 안 가네요 라거나 텔레비전에서 당신 좋아하던 트로트 가수 나왔어요. 채널 그대로 뒀어요. 당신이 같이 보는 것 같아서 라는 이야기들. 지원은 300번째 메시지를 들을 때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었다. 교사였고 이제는 은퇴했으며 아들이 하나 있고 손자가 있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고 40년을 함께 살았으며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400번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여보,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고. 근데 나는 못 잊겠어요. 잊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 전부인데 어떻게 잊어요. 나는 당신 만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지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랐던 것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무조건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마음,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 그런데 그녀가 만난 남자는 달랐다. 결혼 5년 차에 바람을 피웠고 사과 대신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결국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다. 500번째 메시지를 다 들었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원은 핸드폰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다. 이 메시지의 주인공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 번호가 재활용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500개의 메시지를 낯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지원은 결심했다. 찾아가기로, 그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500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상처받은 그녀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나지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철호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당황했다. 3년 동안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항상 기계음만 들렸는데 오늘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혹시 하는 기대가 가슴 한쪽에서 솟아올랐다. 혹시 아내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그런 환상을 품었다.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번호가 제 번호로 재배정됐어요. 지원의 말에 철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배정? 그 말은 즉 아내의 번호가 이제 더 이상 아내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 그렇군요. 철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다. 지원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절망적인 톤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음성 메시지가
500개나 남아 있었어요. 전부 다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철호는 눈을 감았다. 500개의 메시지.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3년간의 일상, 그 모든 것을 낯선 사람이 들었다니. 수치심과 창피함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서. 아니에요. 지원이 철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 500개 전부 다 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밤 10시에 전화하신 거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철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위로를 받았다고? 자신의 그 슬픈 독백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고? 제가 3개월 전에 이혼했거든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에 진짜 사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거짓말이고 다 이기적인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 메시지 들으면서 아직 세상에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원은 말을 계속 이었다. 부인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에서든 어디에서든 선생님이 매일 밤 전화하신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다. 철호는 아내와의 추억을, 지원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나눴다. 낯선 두 사람은 전화선을 통해 서로를 위로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철호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아내의 번호를 물려받은 사람, 500개의 메시지를 들어준 사람,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이틀 후, 지원은 철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12층까지 올라가 1205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철호였다. 어서 오세요. 철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원을 맞았다. 지원은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넸다.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부인분께 드리고 싶어서요. 철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거실로 안내했다. 지원의 눈에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액자가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사진 속 얼굴은 따뜻하고 온화했다. 부인분이세요? 네, 제 아내 미숙입니다. 철호는 액자를 들어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지원은 액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에요. 부인분이 쓰시던 번호를 물려받았어요. 선생님이 남기신 메시지 전부 잘 들었습니다. 철호는 액자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고 지원에게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500개의 메시지가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놓았기 때문이었다. 제가 메시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손자분이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른 날 이야기요. 그날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기뻐 보였어요. 철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 그날 녀석이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저도 들었는걸요. 부인분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원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이 메시지들 저장해두고 싶으세요? 예, 제가 전부 백업해뒀어요. 파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철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500개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3년간의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이미 다 저장해뒀어요. USB에 담아서 가져올게요. 지원의 제안에 철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철호는 아내와의 추억을, 지원은 자신의 아픔을 나눴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에 USB 가지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철호가 말했다. 당신이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돌아서서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도 가끔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철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일주일 후, 지원은 약속대로 USB를 들고 다시 철호를 찾았다. 철호는 지원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다. 여기 있어요. 500개 메시지 전부 다 담았어요. 지원이 작은 USB를 건네자 철호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선생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지원은 진심이었다. 500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냉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철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희망이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 밤 10시에 전화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왜 하필 10시였을까요?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였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었죠. 면회 시간이 하루에 딱 2번, 오전 10시하고 저녁 10시였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다. 오전에는 제가 학교에 있어서 못 가고 저녁에만 갈 수 있었어요. 매일 밤 10시에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5분 동안 들어가서 아내 손잡고 이야기했죠. 오늘 하루 어땠어?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그런 이야기들. 지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철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퇴원하면 우리 매일 밤 10시에 통화하자.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시간쯤 되니까.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매일 밤 10시는 우리만의 시간으로 하자고. 그게 아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철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매일 밤 10시에 전화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전화하신 거군요. 아내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철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비록 아내는 대답을 못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내를 만날 때까지 계속. 지원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결혼 서약조차 지키지 않았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약속을 5년도 안 돼서 깨버렸다. 하지만 철호는 달랐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선생님,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가요? 이 메시지들 책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철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원이 설명을 이었다. 500개의 메시지잖아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일기처럼 엮으면 정말 감동적인 책이 될 것 같아요. 매일 밤 10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누가 읽겠어요? 늙은이의 넋두리를. 저는 읽고 싶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떠난 첫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첫 메시지, 100일째 되던 날, 눈물로 범벅이 되어 했던 고백, 1주기, 2주기, 3주기를 맞으며 조금씩 차분해진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책이 될 수 있다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철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지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철호를 찾아갔고, 철호는 손잡버린 그녀를 친딸처럼 대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500개의 메시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내용을 분류했다. 일상 이야기, 추억 이야기, 손자 이야기, 계절 이야기. 3년간의 기록은 생각보다 풍성했다. 이 메시지는 참 재미있네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마트에서 당신 좋아하던 고등어 사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게 제일 싱싱하다고 추천해줬어요. 아주머니가 당신이 보낸 거 아닌가 싶었어요. 진짜 부인분이 보내신 거 아닐까요? 철호도 웃었다. 그날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그거 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정리했다. 어떤 메시지는 웃음을 자아냈고 어떤 메시지는 눈물을 흘리게 했다. 3년간의 그리움, 사랑, 외로움, 희망이 500개의 메시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생님, 지원이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거 정말 책으로 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철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수가, 철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철호는 아내가 찬성할 거라는 걸 알았다. 생전에 아내는 항상 말했다. 좋은 일은 나눠야 배가 된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알았어요. 철호가 지원을 보며 말했다. 책으로 만들어요. 우리 이야기를. 지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철호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그날 밤, 지원이 집으로 돌아간 후, 철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500개의 메시지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지원은 철호와 함께 500개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날짜별로, 주제별로 분류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정리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더 강조했다. 출판사에 보낼 원고가 완성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원이 두꺼운 원고 뭉치를 넘기며 말했다.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매일 밤 10시. 여보는 어때요? 간단하고 직관적이잖아요. 좋아요. 완벽해요. 지원은 즉시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일주일 후, 한 중견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원고 잘 읽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더군요.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철호와 지원은 출판사를 방문했다. 편집장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철호가 겸손하게 물었다.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잊고 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빨리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출판 계약이 이루어졌다. 편집 과정에서 철호는 몇 가지 메시지를 더 추가했다. 아내와의 첫 만남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자식을 낳고 키우던 이야기, 500개의 메시지에 더해진 과거의 추억들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3개월 후 책이 출간됐다. 매일 밤 10시 여보라는 제목의 책은 소박한 표지에 담겨 서점에 나왔다. 표지에는 밤하늘과 휴대폰 화면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3년간 500번 죽은 아내에게 전화한 남편의 진짜 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다. 하지만 책을 읽은 몇몇 독자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평생 본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읽는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났어요.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혼하려던 참이었는데 이 책 읽고 마음을 바꿨어요. SNS 후기는 점점 늘어났고 독자들의 추천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달 만에 1위를 차지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철호는 처음에는 방송 출연을 꺼려했다. 하지만 지원의 설득으로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다. 첫 방송은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었다. 진행자가 철호에게 물었다. 선생님, 3년 동안 매일 밤 전화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철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전화하시나요? 네, 지금도 매일 밤 10시에 전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번호지만 음성 메시지에 녹음해서 저장해 둡니다. 언젠가 아내를 만나면 다 들려줄 거예요.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저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책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판사는 긴급 증쇄를 결정했고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 영화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영화화 제안이었다. 철호는 지원과 상의했다. 지원은 찬성했다. 선생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해외에까지 알려질 수도 있고요. 미숙이도 좋아할까요? 물론이죠. 부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영화 계약도 이루어졌다. 유명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실력파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촬영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철호도 몇몇 장면에 직접 참여했다. 그 와중에도 철호는 매일 밤 10시에 약속을 지켰다. 이제는 새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500개를 넘어 600개, 700개. 숫자는 계속 늘어갔다. 여보, 오늘 영화 촬영장에 갔다 왔어요. 젊은 배우가 나를 연기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죠? 철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졌다. 여전히 그리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아내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였다. 어느 날 한 독자로부터 편지가 왔다. 70대 여성이 보낸 편지였다. 선생님, 저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2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록 받아볼 수는 없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철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다니. 아내도 분명 기뻐할 것 같았다. 미수가. 철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그리고 사랑해요. 지금도. 액자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1년 후, 영화 매일 밤 10시, 여보가 개봉했다. 시사회에는 철호와 지원도 초대받았다. 어두운 상영관에서 철호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자신의 삶을 지켜봤다. 젊은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을 올리던 날,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간들, 그리고 아내가 쓰러지던 날, 장례식, 그 후에 텅 빈 일상. 배우들은 철호와 미숙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특히 매일 밤 10시에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는 극장 안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스크린 속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도 전화했어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실제 철호도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지원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줬다. 영화는 지원이 철호에게 전화를 걸어 500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장면까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출판 기념회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호가 말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100년을 함께해도 부족했을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무대로 올라온 철호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선생님, 영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철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질 줄 몰랐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영화로 보니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개봉 후 영화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첫 주 관객 수 100만을 돌파했고 한 달 만에 500만을 넘어섰다. SNS에는 영화 리뷰가 쏟아졌다. 평생 본 영화 중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세 식구가 다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배우자, 부모, 친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영화관에서는 티슈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철호의 일상도 바뀌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 사랑의 전화를 거신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철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철호를 찾아왔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싸우기만 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영화 보고 책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제 매일 밤 10시에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철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하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철호를 찾아왔다.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 부모를 떠나보낸 사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사람들. 철호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위로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슬픔은 없어지지 않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영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영됐다.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를 거쳐 미국과 유럽까지 매일 밤 10시 여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뉴욕타임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평했고 칸 영화제에서는 특별상을 받았다. 철호는 해외 시사회에도 초대받았다. 파리, 런던, 뉴욕.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눈물만큼은 같았다. 상영이 끝나면 어김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뉴욕 시사회가 끝난 후 한 미국인 노부부가 철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영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통역사가 전달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도 50년을 함께 살았고 매일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젠가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떠나겠죠. 그때도 선생님처럼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철호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랑은 같았다. 귀국 후 철호는 지원과 함께 아내의 묘를 찾았다. 조용한 추모공원, 미숙의 묘 앞에 두 사람은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철호가 조용히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대요. 당신 자랑스럽지? 나도 자랑스러워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철호는 외투를 여미며 묘비를 쓰다듬었다. 오늘 밤에도 전화할게요. 매일 밤 10시. 우리 약속이잖아요. 지원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자신이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영화 개봉 후 2년이 지났다. 철호는 여전히 매일 밤 10시에 전화를 걸었다. 600번, 700번, 800번, 900번. 그리고 마침내 1000번째 전화를 앞두게 됐다. 2027년 3월 15일, 1000번째 전화를 하는 날이었다. 지원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철호의 아파트에는 몇몇 친한 사람들이 모였다. 아들 내외, 손자, 그리고 지원과 출판사 편집장. 오후 9시 50분.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철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아들이 물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1000번째니까. 특별한 날이잖아.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켰다. 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다. 평소처럼 신호음이 울리고 음성 메시지함으로 넘어갔다. 삐 소리가 울렸다.
여보.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이 1000번째예요. 당신 떠난 후 1000번째 전화예요. 3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났네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해요. 어떤 날은 하루가 1년 같고 어떤 날은 1년이 하루 같아요. 철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1000번 동안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한 번도 대답을 못 들었지만 괜찮아요. 나는 알거든요.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거. 하늘에서 어딘가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요즘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되고 영화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봤어요. 다들 우리 사랑이 아름답다고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과의 4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철호는 손자를 바라봤다. 이제 3살이 된 손자는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손자 녀석이 많이 컸어요. 이제 혼자 걷고 뛰고 말도 제법 해요. 어제는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가 어디야? 나도 가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철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다. 당신도 보고 싶을 거예요. 손자 녀석. 당신 닮아서 눈이 똘망똘망해요. 성격도 당신 닮아서 활발하고 밝아요. 철호는 아들 내외를 보았다. 우리 아들도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고 손자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며느리가 가끔 나한테 어머니 같은 분 만나고 싶었다고 해요. 당신이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나 봐요. 철호는 지원을 보았다. 그리고 지원이라고 당신 번호를 물려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천사 같은 친구예요. 요즘은 딸처럼 생각해요.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철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여보, 1000번째 전화니까 특별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모르겠어요. 매일 하는 말이 제일 진심인 것 같아요. 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랑해요, 미수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 만날 때까지 계속 전화할 거예요. 2000번, 3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전화를 끊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들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손자도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울지 마. 철호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안 울어. 기쁜 눈물이야. 그날 밤, 작은 파티가 열렸다. 지원이 준비한 케이크에는 1000번째 사랑의 전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밤 전화하는 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이 시간이 나를 지탱해줘요. 10시가 되면 아내와 대화할 수 있으니까. 비록 일방적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며느리의 말에 철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걸 멈추면 나는 정말 아내를 잃는 거예요. 철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부인분을 잃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매일 전화하는 한 부인분은 선생님 곁에 계세요. 마음속에, 기억 속에. 철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지원 씨. 당신 말이 맞아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철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철호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았다. 저기 계세요, 여보. 1000번째 전화 잘 들었죠? 내일도 전화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당신 만날 때까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철호는 외투를 여미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왼쪽에는 여전히 아내의 베개가 놓여 있었다. 철호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다. 내일 또 전화할게요, 여보. 잘 자요. 철호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라도 아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1000번째 전화 이후 철호의 이야기는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겪은 사람은 지원이었다. 철호를 도우며 지난 2년을 보낸 그녀는 어느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이혼 후 모든 사람을 믿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지원은 출판사 편집장을 통해 한 남자를 소개받았다. 같은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첫 만남에서 그는 말했다. 저도 매일 밤 10시 여보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책 작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음성 메시지를. 대단하세요. 좋은 일 하셨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지원의 이혼 경력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그 후로 혼자 살았는데 요즘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은 놀라면서도 마음이 편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몇 달 후, 지원은 철호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철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잘 됐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이번에는 잘하고 싶어요. 철호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할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세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영원히 사랑을 포기했을 거예요. 한편 철호의 책과 영화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한 젊은 여성은 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쓸게요라고 약속하며 중년 남성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아내에게 매일 밤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다. 노부부는 함께 철호의 영화를 보고 나서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여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철호에게는 매일 수십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도착했다. 모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였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덕분에 이혼을 취소했어요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화해했어요 라고 했다. 철호는 모든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썼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통 한 통 직접 읽고 답했다. 각각의 사연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특별한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미국에 사는 하나님 노부부가 보낸 편지였다. 박철호 선생님께, 저희는 미국에 사는 70대 부부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희도 50년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로.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니. 그해 가을, 철호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 방송국에서 사랑의 전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사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떠난 이에게 전화를 걸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철호는 망설였다.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첫 녹화 날, 한 중년 여성이 출연했다. 그녀는 1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스튜디오에는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 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나한테 할 말도 많았을 텐데.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미안해. 마지막으로 싸웠잖아. 그게 우리 마지막 대화였어. 나 정말 후회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 스튜디오는 눈물바다가 됐다. 철호도 눈물을 흘렸다. 그 여성의 모습이 3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녹화가 끝난 후, 그 여성이 철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오늘 남편한테 하고 싶었던 말 다 했어요. 고마워요. 철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요. 저처럼.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매주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떠난 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관계는 달랐지만 그리움은 같았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철호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출연자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철호는 여전히 매일 밤 10시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1100번, 1200번, 1300번. 숫자는 계속 늘어갔지만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다. 2029년 봄, 철호는 75이 됐다. 세월은 그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다. 하지만 매일 밤 10시의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철호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를 들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철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딘가 아픈 건 당연했다. 얼마나 남았나요? 철호의 질문에 의사는 당황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잘 관리하시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심장이 좀 안 좋대.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아들은 걱정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에 안심했다. 하지만 철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철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고 촛불을 켰다. 9시 50분이 되자 그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 할 이야기를 미리 적어두기로 했다. 10시 정각, 철호는 전화를 걸었다. 1500번째 전화였다. 여보, 나예요.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심장이 좀 안 좋다네요.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철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생각해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질까? 아니면 아직 한참 남았을까? 사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당신 얼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서요.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당신 떠나고 5년이 넘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되고, 영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다들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겠다고. 철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맞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있고요. 다음 날 철호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 씨, 시간 있으면 한번 올래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원은 그날 오후 철호를 찾았다. 철호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철호는 지원에게 차를 내주며 말을 꺼냈다. 지원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내가 만약 아내한테 가게 되면 그때도 계속 전화를 걸어줄 수 있어요? 지원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아니,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철호는 손을 저었다.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갈 테니까. 그때 내 대신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약속해줘요. 내가 못하게 되면 지원 씨가 대신 해줘요. 매일 밤 10시 미숙이한테 전화 걸어서 철호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철호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게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게 있어요. 지원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철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이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남긴 모든 음성 메시지예요. 1500개 전부. 제가 계속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편지는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철호는 편지를 펼쳤다. 지원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선생님께 선생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선생님과 부인분의 사랑은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딸처럼. 철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철호는 평소보다 긴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지원이가 왔다 갔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당신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철호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비가 와요. 당신 비 오는 날 좋아했잖아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죠. 나도 그래요. 비 오는 날이면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여보, 나 곧 갈 것 같아요.
당신한테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당신 다시 만날 생각하니까 철호는 미소 지었다. 만나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5년 동안 있었던 일 다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전화한 이야기도요. 당신 다 들었죠? 1500번.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를 끊고 철호는 침대에 누웠다. 아내의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곧 만나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2029년 가을, 철호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매일 병실을 찾았다. 하지만 철호는 평온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나 오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응, 알아. 근데 아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철호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핸드폰 있지? 매일 밤 10시에 엄마한테 전화 좀 걸어줘. 내가 못하게 되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약속해. 아빠 대신 엄마한테 전화해줘.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지원도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철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 제가 약속 지킬게요. 매일 밤 10시에 전화 드릴게요. 철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10월 15일 저녁, 철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가족들이 급히 병실로 모였다.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9시 50분. 철호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몇 시지? 9시 50분이에요. 아버지, 핸드폰. 줘봐. 아들이 핸드폰을 건네자 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10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켰다. 철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전화를 걸었다. 1700번째. 그리고 마지막 전화였다. 여보. 철호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나 이제 갈 것 같아요. 당신한테 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철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1700번 전화했어요. 한 번도 대답 못 들었지만 괜찮아요. 이제 곧 직접 만나잖아요.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해요. 미수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매일 밤 10시. 우리 약속 지켰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할 말 정말 많아요. 전화를 끊고 철호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철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화롭게.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철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철호의 이야기를 읽었던 독자들, 영화를 봤던 관객들,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받았던 사람들. 영정사진 옆에는 아내 미숙의 사진도 함께 놓였다.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나란히 웃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원은 철호의 핸드폰을 받았다. 아들이 건네준 것이었다. 아버지가 지원 씨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계속 전화해달라고. 지원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10시. 지원은 약속대로 전화를 걸었다.
철호가 1700번 넘게 걸었던 그 번호로.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김지원이에요.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이 오늘 부인 곁으로 가셨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부인 생각하셨어요. 1700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셨어요. 그만큼 부인을 사랑하셨어요. 지원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두 분 다시 만나셨죠?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다 나누고 계시겠죠. 행복하세요. 두 분 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원은 출판사와 상의해 매일 밤 10시 여보 개정판을 출간했다. 철호의 마지막 전화까지 담은 완결판이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1700번의 전화. 박철호 선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밤 10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약속을. 그리고 2029년 10월 15일 마침내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함께입니다. 영원히. 책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철호의 마지막을 애도하며 동시에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받았다. 지원은 약속을 지켰다. 매일 밤 10시 그녀는 미숙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부인, 저 지원이에요. 선생님이 오늘도 부인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두 분 행복하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지원은 여전히 전화를 걸었다. 철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31년 봄 지원은 결혼했다. 결혼식 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저도 행복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신혼여행지에서도 지원은 전화를 걸었다. 약속은 계속됐다. 세월이 흘러 2040년 지원은 40대 중반이 됐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매일 밤 10시에 전화해? 지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아는 분께 드리는 전화야.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신 분. 어떤 사랑인데?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아이는 신기한 듯 물었다. 그런 사랑이 있어? 응, 있어. 그리고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거야. 지원은 아이를 안아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부인, 지금도 행복하시죠? 지원은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매일 밤 10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은 계속된다. 죽음 너머에서도.